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톡 시간이고요.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래 공포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올해 중반에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과 그 두려움을 저도 굉장히 옆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좀 그런 거 같지 않아서요. 아래 공포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작년 이맘때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하고 그리고 네. 12월 말에 이제 시장을 급락하면서 전망을 했던 것들이 이제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그때마다 등장했던 게 리세션이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아래에 대한 공포, 아래 공포라는 단어를 매스컴,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다음에 각종 자료들에서 많이 사실 봤었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R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GDP가 2분기 정도를 역성장을 그렇죠. 연속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리세션 시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작년 3분기 조금 지나면서부터 미국의 소비가 조금 둔화되고 특히 이제 심리 부분에서 둔화를 된 이유는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네네. 둔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또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그렇죠. 나타내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침체기 오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또 그럼 거기에다가 올해 신흥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지하철 요금 50원 올렸다고 파업하는 그렇죠. 네. 칠레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신흥국에 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침체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 올해 들어와서 봤을 때는 정작 올해 들어 봤을 때는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견조했고 네네. 그리고 50% 이상의 소비가 50% 이상의 경제를 차지하는 선진국 국가들이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사실 좀 많이 좀 사그라들었고 네네. 결국에 지금서부터는 소비가 이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컨센서스가 좀 많이 퍼지면서 네. 선진국 드리븐의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리세션 시기는 좀 당분간 있겠나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황호봉 팀장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월가의 그냥 어떤 그 컨셉 말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들어서 리세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네. 시장에 대한 침체기가 과연 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좀 많이 던져보면서 저는 리세션이 앞으로는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 예, 같다. 아예 좀 리세션이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100%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네네. 가정들을 이제 조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가정들을 이제 좀 이 올해 들어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정리를 좀 한 생각들이 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페드가 네. 만약에 올해 굉장히 사실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보험적인 금리나 그다음에 미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 단어를 꺼집어내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대응을 잘 했는데 이런 대응이 아니라 이제 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서 후행적인 조치들을 하는 거를 그 자세를 일관되게 했더라 그러면 네네. 페드도 분명히 실수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페드가 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지금은 안 했지만 한다면 네. 페드가 오판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세웠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특이한 부분이 중앙은행들의 그 어떤 밸런스시트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죠. 현금을 풀게 되면 네네. 중앙은행들은 채권을 가지고 이제 자산을 쌓아가는데 그 합계를 사실 놓고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사실 올해 들어와서 보면은 굉장히 저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중앙은행들 PBOC, ECB,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그다음에 중국 중앙은행 네. 까지 다 합친 그 네 개의 그 중앙은행들의 밸런스시트를 보고 계신데요. 네. 그 밸런스시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중 내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자산을 좀 매각했던 네, 맞습니다.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했다는 건 그만큼 돈을 빨아들였다는 네, 얘기고요. 빨아들이다가 네. 이제 여름 들어서부터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서부터는
지금 자산을 늘려가는 그 네네. 시장의 돈도 푸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 시장에 대한 아래 공포를 저렇게 잘 방어를 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스스로에게 했었던 자문이었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만약에 페드가 실수를 한다면 이제 리세션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예전에 제가 그런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100번을 복귀를 해도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께서들도 한번 좀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해보셨으면 좋을 텐데요. 그때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 가격이 침체로 떨어지면서 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분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사실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은 보통 20년 내지 30년짜리 모기지를 하면서 네. 집을 사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20년, 30년의 그 꿈이 네. 깡통이 된다라고 하면 소비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은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과 주식은 우리나라는 예금에 대부분 퇴직연금 시장이 들어가 있지만 미국은 주식과 채권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라는 네네. 상품이 미국에서 온 거고요. 네. 저도 그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미국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달러 정도 지금 와. 되고 있는 엄청난 그 규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주식이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거나 이슈가 있게 되면 이분들의 노후 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 심리를 훼손할 만큼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리세션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라서 네. 정부에서 어떻게든 주가에 대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굉장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네. 기업이 만약에 채권 이자를 못 낼 만큼 어려워진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권 부도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대체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면서 뭔가 손 쓸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만드는 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올해 CNBC에서 나온 보도, 그다음에 IIF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부채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경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올해만 상반기에만 늘어난 게 한 8조 달러 정도가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채가 늘어난 네, 규모예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터진다라고 네. 하면은 분명히 큰 이슈가 있겠죠. 근데 사실 미국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채가 늘어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개방을 하고 환율 강세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꼬시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해서 이 무역 분쟁에 여기다 엮여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잘 풀려야 되는 이슈입니다. 네네. 이게 만약에 터져서 전이가 되면 분명히 또 리세션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사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이슈들이긴 하지만 저 부분들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리세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뭐 기업 부채라는 것도 그렇고요. 금융시장의 안정화라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안정화니까 네, 이 두 가지 맞습니다. 모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정책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들만 잘해준다면 리세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을 많이 보고 이제 국가의 펀더멘털을 보고 리스크 온오프를 네네. 저희가 많이 따졌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한 2011년 정도서부터라고 제가 시점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서부터는 유동성장이 사실 되어버렸고 그 유동성은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책을 좀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뉴스만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통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가지 요소를 놓고 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M1 지표입니다. 네네. M1, M2 지표를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알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대체 대조표를 보고 저희가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의적으로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요? 네. 실질금리가 뭘까요? 우리가 기준금리도 알고 뭐 네. 시장금리도 알고 있는데 실질금리는 뭘까요? 실질금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금리라고 네. 얘기하는 것이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명목금리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사실 빼도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네. 금리가 현재 요 정도 수준인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에 대한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혹시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연봉 협상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 인상률이 3%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해에 물가가 2% 올랐어요. 그럼 저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은 1%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정확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네, 이해해도 네, 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금리가 그러면 네.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시장은 어떻게 평가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라고 보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긴축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페드에서 금리를 끌어올리던 은행에서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던 네네. 어쨌거나 그거는 긴축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 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나 또 거기다가 마이너스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네. 이거는 유동성 저항이 펼쳐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우리는 내려가는 게 금융시장에는 조금 더 화랑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금융시장이라기보다는 투자 자산을 투자자, 가지고 네네. 있는 네네.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더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실질금리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실질금리는 요즘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 때 사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돈을 풀고 좀 어떻게 보면 살리는 그런 시기였었죠. 네. 그 이후에 장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고 네. 그리고 2017년도 1분기 때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실질금리는 10년짜리 미국 국채에서 인플레이션, 연도별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놓고 보는데 그거를 뺀 부분이 2017년도에 또 마이너스.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장세가 굉장히 사실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았죠. 근데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정도 찍고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여러 차례 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네. 이제 지금 요 정도면은 이제 좀 언급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반등하게 된다면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실질금리가 적어도 뭐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정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실질금리의 수준은 당분간 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이 이끄는 네네. 그런 부분을 여기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 장이 조금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펼쳐지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은 자산을 좀 리스크 온으로 생각을 하고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쭉 밀어넣어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네. 이게 2011년도 이후에 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빅스 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6년도, 5년도, 4년도 때는 굉장히 낮은 변동성 지수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상승장을 경험을 했다라고 네네. 보면 그 이후에 2011년도 이후에는 빅스 지수가 한 20 이상으로 튀는 부분도 굉장히 자주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듯이 빅스가 한 11에서 10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한 번씩 꼭 저렇게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좀 그 표시된 부분이 빅스가 한 10, 11 정도의 네네. 그 레벨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2000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에는 빅스가 그렇게 튀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없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선에 닿기 시작하면 바로 빅스가 좀 튀는 모습을 볼 네네. 수가 있어서 변동성 장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매매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말씀하셨던 게 유동성 장세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경기 침체는
리세션은 오지 않더라도 유동성에 뭔가 하나의 뭐 트리클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일만 발생하면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 네. 그것 때문에 어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성장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래서 막 몇 배 가고 이런 것들이 좀 경험하기 힘들 것 같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쯤에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네.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좀 보셔야 될 리스크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발현이 되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미칠 리스크가 저는 3개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홍콩 인권법입니다. 상원까지 통과를 해서 지금 그렇죠. 트럼프 턱 밑에까지 가 있어서 네. 사인을 하게 돼도 문제인 거고 안 하게 돼도 사실 트럼프 입지가 문제인 부분이라 이거는 사인하게 되면 무역 분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 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네. 미국 대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잘 되면 시장에는 오히려 더 나을 거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잘 치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시 이제 증세 네네. 또 거기에다가 IT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좀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 있겠다. 단기간적으로는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피트 부터저지라는 굉장히 좀 새로운 인물이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좀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30대 후반의 인물이고 하버드 네. 출신이고 그리고 굉장히 외모가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님처럼 굉장히 외모가 좀 수려한 저랑 비교하시면 안 분이신데 됩니다. 네. 분이라서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분이 좀 부모님들도 교수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게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더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이오와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1등 을 보여주고 있어서 새로운 돌풍을 부는데 이분이 되건 안 되건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인물, 뭐 오렌, 뭐 그다음에 피터 부터저지 이런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나면은 이제 민주당의 선거가 흥행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고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정책이 더 부각이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네. 그 부분이 좀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판이 좀 짜질 수도 있지 않겠나. 네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이제 보수당이 지금 45%, 그 다음에 노동당이 30% 정도의 지금 투표 지지율을 보여주고 네네. 있기 때문에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다시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다시 한번 선거에서 져서 나오게 되면 좀 시장에 이슈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리세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되게 짧은 기간에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리스크 요인으로 홍콩의 인권법과 브렉시트 그리고 민주당의 이 선거 흥행 가능성 이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놓으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